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감소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전주 대비 2,000건 줄어들며 실업보험을 수령한 사람의 수는 감소세가 이어지며 완만한 고용 둔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미국의 5월 서비스업과 제조업 지수가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3개월 만에 다시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모두 52.3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를 보였지만 관세 영향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커졌고 고용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아디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앞지르며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비아디는 2025년 4월 유럽에서 순수 전기차 7,231대를 등록해 테슬라의 7,165대를 66대 차이로 넘어섰습니다. 이는 비아디가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월간 판매량으로 추월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연아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이 미국 감세안이 가까스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한 표 차이였는데요. 최종 확정이 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욱더 악화된다는 전망입니다. 네, 메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장 초반에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국채금리가 다소 진정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낙폭을 점차 줄여나갔고요. 장 막판에는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서 3대 지수 혼조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먼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살펴보겠습니다. 0.28% 상승해준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0.04% 하락, 다우존스 지수는 0%, 포인트로는 1.3포인트 하락하면서 혼조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1.48% 내림세 보였습니다. 급등했던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오늘은 살짝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메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 내림세 보였고요. WTI 국제유가도 오늘 1.2%가량 떨어졌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추가로 증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 하락세 보였는데요.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맨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테크놀로지 서비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놀로지 서비스 부문에서는 전거래일과 비교해서 반발 매수세가 일부 들어온 모습입니다. 팔란티어의 경우에는 1.4%가량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세일즈포스도 강보합권에서 0.4%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는 나란히 2%가 넘는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반면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0.5%가량 하락, IBM도 1% 가까운 약폭 그리면서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른 섹터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으로는 전자기술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막판에 매도세가 커졌던 섹터가 바로 이 전자기술주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브로드컴과 시스코는 0.35%, 0.25%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반면 AMD는 1% 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퀄컴은 각각 2.8%, 2.6%가량 2%가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음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JP모건, 비자는 모두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 장을 마쳤고요. 그래도 마스터카드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까지 전부 0.1에서 0.2%가량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테일 트레이드 섹터도 오늘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전부 하락불이 켜져 있습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나란히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줬고요. 또 홈디포의 경우에는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월마트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약 1,5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의료기술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라이릴리와 그리고 에보트가 나란히 1%가 넘는 약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머크가 그 가운데서 1.1%가량 오르면서 강세를 실현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하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에너지 확대 기조와는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썬런은 하루 만에 40% 가까이 폭락했고 인페이즈 에너지도 20%나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몇 주간 상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 그동안 태양광 업계는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불확실성 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M7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플은 나홀로 좀 떨어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0.36% 하락하면서 M7 기업들 가운데서는 홀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픈 AI가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가 만든 스타트업 아이오를 인수합니다. 금액은 무려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9천억 원인데요. 아이브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애플의 대표 제품들을 디자인했던 인물입니다. 이제는 오픈 AI와 손을 잡고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기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력이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애플에게 꽤 강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오늘 0.78% 소폭 오름세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51%가량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20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마존이 폴더블 노트북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쯤 접히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폴더블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애플보다도 더 빠른 일정입니다. 킨들이나 파이어 태블릿처럼 이미 하드웨어 경험이 있는 아마존은 탄탄한 유통망까지 갖춘 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한편 아마존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5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비트코인은 규제 완화와 ETF 자금 유입 덕분에 사상 최고가를 찍으며 시총 2조 1,600억 달러로 아마존을 앞질렀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파벳인데요. 알파벳 오늘 1.3%가량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논란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시정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광고만 빠진 유튜브 라이트 단독 상품을 한국에서도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구글의 양자 컴퓨터 책임 엔지니어는 앞으로 5년 안에 양자 컴퓨터로만 가능한 실제 응용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미 구글은 슈퍼컴퓨터로 수십억 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푼 양자칩 윌로우를 선보인 바 있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오늘 0.17% 소폭 올라줬습니다. 메타가 자사 생성형 AI 모델 라마의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미국 내 스타트업을 지원합니다. 라마포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기업엔 최대 6개월간 매달 6,000달러가 지원되며 메타 전문가의 기술 컨설팅도 함께 제공됩니다. 메타는 오픈 AI와 구글, 알리바바 등과의 경쟁 속에서 오픈 모델 시장 점유율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올해만 AI 관련 예산으로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테슬라 오늘 장안에서 2% 가까운 오름폭 기록했습니다. 34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최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 옵티머스는 쓰레기를 버리고 바닥을 쓸고 냄비를 젓는 등 다양한 집안일을 꽤 자연스럽게 해내는 모습인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이 로봇을 역대 최대의 제품이라고 표현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인터넷 영상만 보고도 사람의 동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 공개는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주요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5월 경제 지표가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PMI 예비치는 각각 52.3을 기록하며 모두 2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데요.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돌며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제조업 생산지수는 3개월 만에 다시 확장 국면에 들어섰고 신규 주문도 15개월 만에 가장 빠르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 속에서도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관세 유예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이번 반등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왔고 공급망 지연과 원자재 재고 증가 같은 불안 요인도 여전합니다. 물가 압력 역시 커졌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투입 비용과 판매 가격이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대규모 감세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CNBC에 따르면 현지 시간 22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메가 법안이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감세 조치들의 기한을 연장하고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율 인하,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 부채 한도를 4조 달러 늘리고 지방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000에서 $40,0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의 근로요건 시행 시기를 2026년 말로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이 제한됩니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이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할 경우 향후 10년간 재정 적자가 3조 8천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에 미 국채 금리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과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헤드라인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감세안이 통과가 됐고요. 기술주들의 반등도 있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방향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3대 지수는 흔들리는 장세였는데 이 장중에는 상승세였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좀 깊었습니다.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또 국채도 흔들리고 있고요. 변동성도 강한 상황인데 대표님 이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국채 금리는 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있다 보니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약간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는 있었지만 그래도 S&P 500과 또 다우는 하락 마감을 하면서 혼조세로 좀 마감하는 뉴욕 증시의 흐름들이 이어졌습니다. 여전히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고 또 재정 적자라는 그 부분이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도이치방크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 GDP의 6.5에서 7%까지
그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기도 했고 애플을 제외한 빅테크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는 못하다. 지금 눈치를 보는 투자자들 그리고 우려를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를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좀 읽어낼 수 있었고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고금리로 가다 보면 경제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부담으로 안겨졌는데 처음에 무디스가 이제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을 때 그 전에도 이미 피치에서 한 차례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이미 예견된 부분이라서 시장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슈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지만 그래도 또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이쪽으로 초점이 맞춰졌고 안 그래도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 이슈가 있었는데 또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 증시, 그러니까 미국 경제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더 늘어난 흐름이었고요. 시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동안 좀 체질을 회복을 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우려에 대한 시각은 좀 존재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무디스에서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이슈 그래도 좀 나쁘지 않게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이런 금리가 흔들리고 또 재정 적자가 더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재정 적자 악화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간밤에 이렇게 대규모 감세안이 하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한 표 차이로 정말 가까스로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상원에 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면 정말 이 부채, 이런 재정 적자가 정말 더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끼치게 될지 앞으로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결국 재정 적자에 대한 폭이 상당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조사 기간에 따라서 약간의 이야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시장은 안 그래도 관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려감이 많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수요가 부진하게 되고 기업들에게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다 보면 결국 글로벌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첫 번째 요소에서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또 재정 적자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두 가지의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좀 직면을 했고 결국엔 다양한 자산들, 안전자산보다는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들이 좀 위축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하원에서 이 통과한 내용들을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고 또 TV나 초과 수당, 이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자는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국민들에게는 조금 좋을 수 있겠지만 좀 멀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해서 좀 참고를 해서 투자 포인트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간밤에 이 연준 월러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 10%대로 봉합이 돼야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7월이면 90일 유예까지도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금리 인하는 9월 달에도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지금 좀 팽팽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시장은 이제 국채 금리 그리고 관세 쪽에 좀 초점을 맞춰 있다 보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시기 자체를 막 크게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이 채권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되려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일 것인가 그리고 하원을 통과를 했고 지금 상원 에서 어떻게 결과치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국채금리 방향성 또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사실 결국엔 파월은 계속해서
뭐 속도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급하게 보이지는 않고 항상 데이터 기반을 해서 데이터에 좀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자체도 관세가 유예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진짜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따라서 향후 장기적으로 많은 플랜들이 바뀔 수가 있어서 지금 파월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심이 좀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9월 달에는 금리 인하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한동안은 원래 7월이었죠. 6월에서 또 7월로 바뀌었다가 또 9월까지 지금 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져야지 지금은 언제일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를 통해서 채권 금리도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도 하반기에는 좀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6월에서 7월, 이제 9월까지도 밀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도 뭐 한 해로 지금 전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국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와야 또 국채까지 좀 안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지금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널뛰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너무나 혼조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채권 금리의 방향성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라던가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지금 감세 관련돼서 8월 달에 이제 상원에서 7, 8월에 결과를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방향성이 좀 명확하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언가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가 좋은 소식보다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혼조가 되어 있다 보니 어떤 부분들도 좀 명확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좀 명확한 부분들이 발생을 해야지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자산들의 좀 방향성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그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요즘 시장 상황이 이렇게 명확성 없이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좀 특징적인 종목들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온큐가 40%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요즘에 사실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ETF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지금 기술주 쪽으로도 사실 어제 이 스노우플레이크가 그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10%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아이온큐가 40%까지 급등했다라는 것은 양자 컴퓨팅 쪽으로 앞으로의 모멘텀,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좋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해요. 네, 일단 D-웨이브 퀀텀 쪽에서 새 양자컴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D-웨이브 퀀텀이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아이온큐 그리고 리게티 계속해서 양자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세 흐름들을 따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D-웨이브 퀀텀은 실적까지 좀 잘 나왔었어요. 거기다 새 양자컴을 선보인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그 단어 자체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현실하다라는 이야기가 대두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아톤이라는 기업도 양자컴 관련돼서 이제 양자컴은 SF가 아닌 현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기보다도 훨씬 앞당겨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워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뭐 스네이플레이크도 그렇고 실적 그리고 또 우리가 스노우플레이크랑 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은 개인적으로 이제 그 팔란티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 들어서 그 새로운 키워드, 소프트웨어라든지 어떤 기술주가 아닌 새로운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과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실적으로 좀 증명해내는 기업들은 시장에서는 좀 큰 점수를 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팔란티어도 말씀드렸지만 엠러빈이라는 기업도 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부터 이런 흐름들은 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런 흐름들이 나와줬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에 초점을 여전히 좀 맞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성장주네요. 정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만큼 이 기대감이 더욱더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관련해서 팔란티어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이키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소비재 업계에서 지금 나이키가 아마존에 복귀를 합니다. 지금 2019년 11월에 사실은 아마존은 판매를 지금 철수화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6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격도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소비재 관련해서 유통 쪽으로도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월마트에서도 이제 인력 감축에 대한 소식이 나왔고 이쪽 관련돼서 이번에 아마존이 이 소식을 밝히면서 이야기한 부분이 관세라고는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아마존에서 생산하는 이 운동화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서 관세 유예가 진행이 됐지만 중국에서는 30%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10% 정도의 생산하는 물량에 대해서 관세가 붙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부담감이 없을 수는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한 부분이 최근에 CEO 교체도 있었거든요. 너무 실적 부진을 겪다 보니까. 근데 $100 이하의 품목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100 이상이 되는 품목들에만 관세를 붙이겠다. 그래서 아예 프리미엄 전략 쪽으로 가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워낙 나이키가 대중화됐던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대중화 쪽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다 보니까 이런 아마존으로 다시 한번 좀 복귀도 하고 그리고 프리미엄 전략을 써서 약간의 행보를 좀 다르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러닝화 쪽으로 해서 좀 아시는 분들 중에서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러닝화 이제 온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약간은 투박하지만 굉장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의 신발들이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으면서 나이키도 이젠 프리미엄 전략적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가려는 것도 일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유통 쪽의 종목들은 관세에 대해서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세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기술주 중심의 상승, 그러니까 시장이 반응이 좀 나올 때 기술주의 상승이 먼저 나오는 것도 시장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테슬라 이번에 이제 증시에서도 지금 공매도 쪽에 자금이 상당히 많이 손실을 봤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결국엔 엔비디아, 테슬라 중심의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봤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체력이 복귀가 될 때는 그쪽의 종목군들이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하고 반응을 한다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유통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관세 관련돼서 방향성과 그 경로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 월마트에서도 가격 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나이키에서도 아마존에 복귀는 하지만 가격을 올려서 또 복귀를 한 만큼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통보다는 그래도 기술주 쪽으로는 조금 더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언급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간밤에 그 코인베이스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간밤에 또 코인베이스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암호화폐 시장에 좀 훈풍이 든 모습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또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가상자산 쪽으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도 가상자산 코인도 나도 투자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는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약간 또 밀리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시장 쪽으로의 자금 이동도 한몫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번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 수급에 기관의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자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자금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번 상승은 좀 다르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뭐 비트코인은 사실 트럼프가 밈코인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트럼프가 뭐 만찬을 즐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밈코인이 상당히 올랐고 물론 정부 쪽에서는 상당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서 이 밈코인으로 자금을 좀
유치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선거 자금이라든지 앞으로 행보를 위한 자금들을 좀 유치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비트코인 쪽으로는 계속해서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한몫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시장이 이렇게 좀 강하게 이어지다 보면 물론 알트코인 시장은 아직은 오지는 않았지만 비트코인 이렇게 강세가 이어지다 보면 많은 자금들의 이동이 추가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좋은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순환매는 돌고 있는데 지금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코인 시장까지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선 주식하시는 분들은 좋은 소식은 아니겠지만 코인 쪽도 그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S&P 500에 편입이 된 만큼 이 점도 좀 무시 못할 시장이다라는 점 포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럼프 코인을 지금 산 투자자들에게 25명만 초청을 해서 만찬을 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 또 만찬을 열고 있을 텐데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에게는 지금 행사가 개최되고 있고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글이 삼성과 뭐 젠틀몬스터와 함께 스마트 안경을 만들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정말 이제는 미래 먹거리가 굉장히 또 많이 생긴 느낌이에요. 지금 뭐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기능을 더욱더 고도화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온 만큼 이 시장도 굉장히 무시 못할 것 같거든요. 이쪽 구글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원래 구글이 이 사업을 접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출사표를 던지는 부분인데 메타와 레이벤이라는 그 안경 브랜드가 협업을 해서 비슷한 구도를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 행보를 좀 따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시장에서 더 기대를 모았던 건 삼성전자가 이제 하드웨어 쪽을 맡고 네. 그리고 디자인 쪽을 또 젠틀몬스터는 워낙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상당히 반응이 지금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당연히 너무나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안경에 이런 기능이 삽입이 돼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디자인 그리고 가벼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좀 부담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특히 젠틀몬스터 같은 경우 워낙 디자인에 좀 특화가 되어 있던 기업이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정말 어떤 부분으로 그거를 잘 뽑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구글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뭐 구글 관련돼서 유튜브 관련된 이야기가 좀 있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구글은 그러니까 어쨌든 구글도 기술주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술주 중심의 종목군들은 좀 흔들릴 때 좀 오히려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성장주이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흔들리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우려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간밤에도 관세안이 통과가 된 만큼 태양광 업계들이 좀 흔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2차 전지라든지 이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인 거고 감세로 인해서 지금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굉장히 우려감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쪽으로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안 그래도 저도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태양광 관련돼서 미국에서도 세제 혜택 종료 우려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을 했어요, 관련주들이. 근데 어저께 이제 국내 증시로 잠깐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솔루션이 10% 이상 밀리면서 굉장히 낙폭을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세제 혜택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를 했었던 부분이고 특히 태양광 쪽은 그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당초에는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가 강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특히 종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담으로는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한정으로 봤었을 때는 국내 태양광 관련돼서는 어쨌든 중국에 대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금 동남아 태양광
이쪽에 뭐 패널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대규모 또 그 관세를 매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국내 정치적인 그런 정책 테마로서 오늘 또 TV 토론회, 2차 토론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아마 신재생이라든지 다양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만큼 힘을 발휘를 해서 좀 흐름을 당겨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아마 미국에서 들려온 이런 악재 아닌 악재, 그리고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 이게 좀 줄다리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미국 시장 쪽에 더 반응을 크게 하진 않을까라고 보고 있지만, 또 국내 한정으로 이런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도 태양광 관련주들 매수하신 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시장인 거고 지금 이렇게 감세안이 통과가 됐을 때 오히려 지금은 좀 조정의 시기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좀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26일에 또 휴장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거래일이 조금은 줄어드는 점 좀 감안했을 때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흔들리는 혼조세였지만 오늘 밤에라든지 이제 월요일 증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휴장이 있으면 보통 물론 장기 휴장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보통 휴장을 앞두고 증시는 좀 한산합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매수 자체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활발하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또 시장이 돌아가야지 어떤 결과치를 바로 도출을 할 수가 있고 또 휴장하는 동안에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다 보니 일단 자금 투입에 대한 부분들 규모들이 좀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 분들도 역시나 휴장을 앞두고 있으면 그렇게 급하게 좀 시장을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하루에도 다르게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달라지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너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국채 금리 확인해야 되고 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금 가격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원자재까지 너무나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보니 지금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피로도도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장을 앞두고는 급하게 자금 투입하실 필요보다는 지금 미국 증시 자체도 방향성이 상방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 그 경제 상황 자체를 좀 우려하는 그런 시그널들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자금이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 내가 투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은 자금에 있어서는 급하게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불확실한 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휴장을 앞두고 나서 조금은 관망세적인 자세 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코인 시황과 이슈 분석, 거기에 코인 지식 한 스푼까지 얻어가는 시간 코인 라이브. 먼저 코인 한 스푼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11만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 배경은 역시 꾸준히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요즘 들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관심 정말 뜨겁습니다. 10년 넘게 승인이 계속 미뤄지다 2024년 마침내 미국에서 첫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사실 이미 몇 년 전부터 선물 ETF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현물 ETF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현물 ETF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비트코인 ETF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ETF, 그러니까 상장 지수 펀드는 특정 자산의 가격을 따라가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코인을 들고 있지 않아도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그 자산의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예를 들어 금 ETF를 사면 금괴를 집에 보관하지 않아도 금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ETF를 통해 복잡한 지갑 없이도 아주 간편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이 비트코인 ETF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선물 ETF와 현물 ETF인데요. 선물 ETF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기반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고, 현물 ETF는 말 그대로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서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생기는데요. 현물 ETF는 비트코인 실물 가격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지만 선물 ETF는 계약을 계속 갱신해야 해서 수익률에 차이가 나거나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구조도 단순하고 가격도 잘 따라가는 현물 ETF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거고요. 무엇보다 이 현물 ETF의 등장은 비트코인을 전통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첫 관문이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큽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 시도가 있었던 2013년, 그러니까 벌써 10년도 훨씬 더 전이죠. 영화 소셜 네트워크로도 유명한 윙클보스 형제, 이들이 가장 먼저 비트코인 ETF 승인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SEC는 시장 조작 가능성 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 후로도 수많은 자산운용사들이 도전했지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SEC는 무려 20건이 넘는 신청을 모두 불허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현물 ETF의 문을 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던 건데요. 그러다 202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현물이 아닌 선물 기반 ETF였고요. 현물 ETF는 여전히 막혀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바꾼 건 바로 그레이스케일이었는데요. SEC의 반복된 거부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023년 8월 미국 법원이 왜 선물 ETF는 되고 현물 ETF는 안 되냐라며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같은 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에 나서면서 이제 정말 승인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으로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4년 1월 10일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격 승인했습니다. 그것도 단 하나가 아니라 무려 11개 상품이 동시에 승인을 받은 건데요. 여기엔 블랙록, 피델리티, 인베스코, 바네크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장 반응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4만 달러를 돌파했고 3월에는 마침내 7만 3천 달러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ETF 승인 이후 몇 달 사이에 비트코인 ETF로 1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됐고요. 하루 거래 대금만 해도 100억 달러에 육박하면서 시장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조심스러웠던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는 규제된 시장에서 정식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며 하나둘씩 시장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을 두고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드디어 제도권 금융에 들어선 순간이었다. 이렇게 승인이 떨어진 뒤 ETF 시장의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현재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총 12개인데요. 이 가운데 블랙록, 피델리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이 세 곳이 3강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레이스케일은 원래 신탁 상품 형태로 비트코인을 판매해 왔습니다. ETF 전환을 통해 기존 투자자들이 겪던 할인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요. 반면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관 자금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 있는 만큼 출시 이후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ETF로 손을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블랙록 ETF는 2025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ETF 중 자금 유입 5위를 기록하면서 심지어 금 ETF보다도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수수료 인하 경쟁까지 불붙으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용은 더 낮고 선택지는 더 다양해진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좋은 ETF를 고를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물 ETF 얘기가 나오면 꼭 함께 비교되는 게 있죠. 바로 금 ETF입니다. 2004년에 출시된 GLD 기억하실 텐데요. 금 ETF의 등장은 당시 금에 대한 투자 문턱을 확 낮추면서 결국 금 가격을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온 비트코인 현물 ETF들 놀랍게도 GLD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21세기판 금 ETF의 탄생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비트코인은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금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비트코인을 이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다는 점은 이건 시장 흐름에서 분명히 크고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지난해 7월 정식 승인을 받고 시장에 출시됐고요. 지금은 솔라나, XRP, 카르다노 등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 신청도 줄줄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그 등장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현물 ETF는 실제 비트코인을 직접 담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관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금융자산으로서 점차 입지를 다져가고 있고요. 우리도 더 이상 거래소 가입이나 복잡한 절차 없이 ETF라는 제도권 상품을 통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ETF 시장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리고 이 흐름이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속해서 코인 시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대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먼저 비트코인 간밤 2.59% 상승하면서 11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내려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 전반적인 3대 암호화폐 시장 훈풍이 깃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5%가량 급등세 보여주면서 2,600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XRP의 경우에는 1.57% 올라서면서 2.4달러 지지선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8가지 알트코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트코인 시세도 좋습니다. 솔라나와 도지코인 나란히 2%가 넘는 상승세 보여줬고요. 또 에이다도 4% 가까운 상승폭 기록하면서 1,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체인링크도 3% 가까운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코인은 오늘 2.7% 떨어졌습니다. 5,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발란체 7%의 큰 폭으로 상승, 그리고 스텔라루멘과 시바이누는 각각 2.8%와 1.8%가량의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11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코인베이스 기준 현지 시간 21일 저녁 7시 25분경 비트코인은 11만 774달러에 거래되며 전날보다 약 3.6%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기록한 기존 최고가를 4개월 만에 갈아치운 건데요. 최근 미국 내 재정 적자 확대와 트럼프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등으로 주식과 국채 가치가 하락하자 비트코인이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화폐 행보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투자 심리도 함께 살아났는데요. 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코인을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XRP의 현물 ETF 승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2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XRP 선물 상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오는 6월 17일로 예정된 ETF 심사 기한을 앞두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CME는 지난 19일 XRP 선물 계약을 출시했는데요. 불과 4흘 만에 누적 거래량이 3천만 달러를 넘겼고 기관 중심의 수요도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ETF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는 XRP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을 83%로 집계했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도 85%까지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프랭클린 템플턴이 신청한 XRP ETF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6월 17일까지 검토를 마쳐야 하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이르면 6월 말에서 7월 초, 늦어도 연말쯤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EC가 그간 여러 ETF 결정을 미뤄왔지만 XRP 선물 거래 성과와 기관들의 높은 관심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이브였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